예, 오늘 오후에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합니다. 감금된 지 일주일 만에 귀국을 하는 겁니다. 네, 한편 국회에선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수정안이 아닌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3대 특검법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난 일주일간의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만에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이다. 그동안에 마음 졸인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국민들이 좀 안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게 3,500억 달러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에 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다 좀 근본적인 것은 미국 내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를 내세우긴 했지만 제조업 부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게 결국은 이번 조지아 사태로 터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3,500억 달러, 아니 더 많이 계산한다고 하면은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내에도 이만큼은 투자하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을 공장을 급습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구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거 어느 나라 국민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한국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들이 만든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일종의 관세 폭탄을 좀 매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이 생길 정도로 모든 국가의 관세를 다 0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다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하듯이 마치 약탈하듯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황이 좀 벌어졌으니까요. 예. 정부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우리 국민들, 특히 미국에 있는 교민들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도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들이나 재반 준비들을 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양쪽, 한미 양국이 모두 다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왔었어야 됐는데 이게 하루 늦춰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인력이 좀 남아서 좀 미국 직원들을 훈련시켜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님 말씀처럼 미국의 대응이나 아니면 그 뭐 태도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용서하지 않을 힘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논외고 그런 이제 우리 국력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대비할 부분이고 일단 그런 변덕스러움에 그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런 세세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뭐 대강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감을 내비친 이후에 이제 또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있으면서 그 근로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외교의 책임이죠. 라인업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시하는 부분도 네. 실제 우리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외교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한 부분을 보면 국내 체류시켜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체류하되 이전과 달리 우리 도급 도제 개혁을 시켜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외교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행기를 늦게 보내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미대사가 아직까지도 공석이라는 겁니다. 아그레망에 안 나오고 있어요. 8월 18일자로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과 달리 아그레망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글쎄 하여튼 외교적인 서로 간의
태도나 어떤 이 커넥션이 뭔가 좀 정치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비자 문제는 미국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여행하거나 여행 가가지고 취업을 한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또는 기업의 어떤 집단적인 투자 과정에서 플랜트 그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없는 비자도 아니고 받은 비자 목적 외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요.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당황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당황스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의 대미 투자 영향을 우려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비자 쿼터도 남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무역과 관련된 협상도 있을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관세 부분 중에 15% 일반적인 관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 관련된 것은 아직 그 행정명령에 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본과 달리.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유럽과 경쟁 중인 것인데 수출 관련해서 이게 늦어질수록 뭐 한 달에 5천억 정도의 손해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걸 먼저 행정 명령을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측 입장하고 3,500억 달러 이게 뭐 보증이냐 아니면 직접 투자나 관련돼서 그 형태하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 그러니까 수익 분담 비율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미국 정상회담에 가실 때 비행기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의제에 올려서 사실은 이제 확고부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왜 문서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서화 안 한 이유가 뭐 우리 불리한 거에 사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또 정부 관계자는 문서에 사인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니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 달러 이 부분은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 관련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서로 간에 조율할 것인지 이 부분을 기업 투자 위축 우려를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 있는 그 협상이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외교 당국과 정국의 몫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많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실제 미국의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속내를 일단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미 상무부 장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이 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어쨌든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속내는 미국은 그냥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일본과 맺은 MOU를 보면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5천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지정을 하면 45일 이내에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이익이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50% 이익만 가져가고 회수한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다 가져간다. 이런 조건이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뭐 서명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빼앗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맺은 MOU를 겨냥한 발언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3가지 미국과의 협상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는 없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지 않은 협상은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협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글쎄요. 뭐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게 또 묘한 감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가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준다거나
아니면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미국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난 다음에 한미동맹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국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투자를 원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이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국제관계에서. 호혜적이지 않은 이 외교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 투자를 하겠다고 1,500억 달러를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 기업이 가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고 하다못해 군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는 미국에 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그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가져올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호 이익을 서로 매칭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미국이 지금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져갈 이익은 없어. 그동안에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남겼고 흑자를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돈 내놔. 이런 식의 막무가내 태도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내에서도 지금 자동차 관세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빨리 협상 마무리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한미 동맹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같이 놓고 이번 협상을 조금 더 인내심 갖고 좀 지켜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FTA를 재협상하는 단계라면 평론가님 말씀이나 대통령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저희가 왜 3,500달러를 주겠다고 왜 그 받아들이려고 고민하고 있죠? 그냥 바보가 아니란 이건 분명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컨대 지금 관세 때문에 이걸 관세를 낮춰야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국가 이익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두면 현 상태가 유지되면 국가의 이익이 크게 손해가 없다. 이 상태면 협상을 서둘릴 이유가 없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불리한 거에 사인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리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마치 미국의 일방적인 무도한 요구에 왜 그걸 응하라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또 살짝 비트는 이거는 아닌 것이죠. 국내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미국은 무도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여러 가지 요구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경제 상황이 그래요. 이건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통령의 외교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결하도록 노력을 더 해주신다. 이런 사인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이면 합의 없다 몇 가지 세 가지 어떤 원칙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고 이런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셔서 하루빠른 협상 타결을 바랍니다. 뭐 용어가 적절치는 않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힘도 무도하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협상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 대변해주는 역할을 좀 국민의힘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장치를 넣는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누구보다 정보가 더 조급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덧센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를 했고요. 결국 덧센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야기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좀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합의를 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무도하죠.
무도하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실제 그 사회의 상황 변화가 없었고 국내심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단 한 번 만나가지고 협상 타결에 이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2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말은 뭐냐면 한 번 만나서 서로 간의 의사를 타진한 뒤에 그다음에 지도부 등과 또 협의를 했겠죠. 그 협의 없이 이 특검법이라는 민주당 내에서 중히 다루는 그 테마에 대해서 단독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거를 합의했겠습니까? 그것도 국내심 내란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국내심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협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정황적 증거들이 있죠. 김 원내대표가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그 사과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본인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원내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한 이유는 그 행간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전혀 어떤 의사 연락이 없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같이 결부된 금융위 관련된 조직 개편은 정부 입법이에요. 이게 의원들 입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연락 안 하고 이걸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다? 저는 이런 논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 이건 정청래 대표가 뜻을 바꿨든가 아니면 정청래 대표로 하여금 뜻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있든가. 근데 그 다른 세력의 힘이라는 것이 대통령마저도 어떤 대통령 의사마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든가. 그렇다면 이게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그런 현상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합의가 없었겠느냐. 지금 정황적 증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이유로든 이걸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윤기찬 변호사님의 합리적 추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는 뭐냐면 예.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서로 간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 책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낯뜨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근본적인 왜 이런 방식의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청산의 문제와 지금 다른 것들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맞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서 그렇지 이번 내란이나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이른바 독재를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하고 지금 협상이 문제겠습니까? 온통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겠어요?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정없이 그걸 수사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지금 연말까지 정도예요. 길게 늘렸다고 하는 게 더 세다고 하는 것도 수사 인력 보강이라는 것도 지금 특검 안에서 수사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근거 부기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후한 합의 그림이 나올 줄 알았겠으며 왜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다 거짓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이런 게 어떻게 협상 대상이 됩니까? 애초부터 만약에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김명기 원내대표나 이런 지도부에서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자 실수다. 지금 국민들한테 괜히 뭐 무슨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것처럼 자꾸 미루지 말고 다시 한 번이라도 사과하고 다시 정돈해야 된다. 이렇게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의 평가는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내란 청산 다 좋습니다. 이건 국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예전에 적폐청산의 시즌 2인 건 저희가 뭐 알겠고 그 목적은 저희고 미뤄 짐작하지만 일단 내세우는 명분을 저희가 평가한다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못하도록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양 정당이 하면 이건 야합이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 수사기관이 버젓이 있고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한시적이고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만약에 그때까지 인지된 사건은 그냥 기록을 다 넘겨요. 이건 역대 다 그래 왔고. 근데 지금도 그러면 될 것을 왜 이거를 더 계속 연장시키면서 또 수사 인력을 더 파견 받아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죠.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실제 태생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원래 통과시켜서 특검 임명에 지대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하나 관여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첫 번째 이게 출발할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진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만든 그다음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관과 규모와 이걸 갖고 가다가 왜 지금 또 그걸 늘리냐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길래? 저는 이전의 특검 수사 사례와 놓고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정훈과 같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불만있지만 만약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특검이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 해당 특검도 민주당이 임명해 놓은 특검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야합이다. 또는 뭐 이런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우리 제도적 틀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예. 내란이 자주 있는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내란이 지금 한 쿠데타를 포함해서 한 3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권위주의 체제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또 다시 내란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 수사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검찰이 있는데 왜 특검에 맡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뭐 신문 칼럼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내란 숙주였다 검찰이. 검사 정권이 되면서 결국 내란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또한 검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씨 관련돼 있는 수사 그리고 윤정부 때 이루어졌던 검찰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미. 그럼 어디다 맡깁니까 수사를? 누가 합니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공수처,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뺏기면 되잖아요. 왜 그거 안 되나요? 그 공수처를 특검만큼 키우면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 무시한 상태에서 한번 수사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거기 협조하지 않을 테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결코 국민들한테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 특검 수사가 한정없이 늘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뭐 적폐청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하여튼 연내 수사는 다 끝나는 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여야간에 특검 가지고 이렇게 막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 결코 국민들한테 도움 안 되고 민생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수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앞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 의원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가 저희 최고위 발언 지도부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차이보다 크지가 않다. 우리는 전우이자 동지고 찰떡같이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부의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깊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아주 소수당 내에서 이걸 다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 회의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거대 여당이고 권력마저 갖고 있는데 저런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인가요? 저는 왜냐하면 다수당이면요 국민 대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끌고 가고 국민 대다수의 눈치를 보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하는 고리가 그거잖아요. 국민 대다수의 눈치를 좀 봐라. 극우라고 평가하면서. 근데 지금 민주당 행태는 뭐죠? 극좌인가요? 너무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소수 정당일 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167석이라는 거대 여당에 다른 그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국회를 자주유지할 수 있어요. 입법권을 자주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마저도 본인들과 같은 영향권 내에 두고 있는 이런 거대 정당에서 당내 의원총회에서 그것도 비공개 총회에서 저런 말씀이 오간다? 글쎄요. 민주당의 규모와 갖고 있는 역할과 국민이 바라보는 기대와 비춰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는데 함께 뛰려면 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좀 어떻게 관계 설정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정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명분 없는 협상을 지금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당연히 당대표가 져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피해가면서 다른 얘기를 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거는 많은 분들한테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태도 보이면 안 되고요. 자꾸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간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또한 지금 그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란 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기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무슨 강성 지지층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협상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가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그동안엔 회복과 정상화의 기간이었다. 지금 성장과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복과 정상화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과가 안 나와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장과 도약이라는 뜻은 이제부터 성과를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당정대가 이렇게 티격태격대면서 서로 간에 엇박자나는 모습 보일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대통령실과도 검찰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 논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럼 또 이렇게 나올 겁니까? 국민들 그때부터는 훨씬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거다. 이번 기회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자분들은 불편한 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이제 입장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어떤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할 것이다라는 이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첫 내용에서요? 번째는 대통령께서 내란 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통령이 규정할 정도의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저는 위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설령 위헌 여부에 대해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저 부분을 대통령이 그 논고로 쓴 부분 있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무소불위다라는 취지로 들려요. 그럼 헌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국가를 구성할 때 헌법을 만들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숫자도 그렇고 국민투표도 그렇고. 그럼 그게 가장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 없이 헌법이 분명히 사법권, 재판권은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은 재판부 구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구성을 띄어다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군사재판의 경우에 이 판사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법원이 알아서 하죠. 이런 부분과 거의 같은 거예요. 이전에 뭐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특별법 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특별법이라는 헌법에 부칙의 규정이 있었고요. 심지어 특별재판부가 또 있었어요. 헌법 자체에. 이런 헌법적인 수권 없이 저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자, 저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께서 저 하신 말씀이 법리적으로 맞으려 그러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뭐죠?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잖아요. 대통령과 국회는 사실 민주당 정당성의 가장 강한 정치적인 대리권자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계엄 선포 요건이 맞는지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헌법에 규정된 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러면 대통령 말씀이 맞는 건가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은 상당히 국민들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당이 주도하겠다. 당이 아닌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아마 합의를 어느 정도 했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당정 간에 협의를 하되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거 말은 맞죠. 왜냐하면 국민적 사법 서비스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가지고 중수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 떼어진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민적 피해를 막겠다. 이 부분 지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실은 국민적 사법 서비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는 경찰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검찰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사법적인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결함을 또 양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결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 실무 담당자인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약간 이념적 잣대로 보거나 아니면 본인 정당의 이익으로 보거나 또는 강성 지지층에 휩쓸려서 일방적으로 정당이 추진하는 이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어떤 정당 정치 내지 국민을 위한 주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어떻게 세밀하게 또 냉정하게 국민들한테 어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범죄자들을 못 잡는 암장 사건 만드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제도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 특히 이제 수사권 박탈에 관한 문제는 핵심은 수사 인력을 검찰에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두게 되면 지금 수사관들 그대로 다 둬야 돼요. 계속 수사관 둔다는 얘기는 언제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존의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반문이 또 당장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도돌이 표식의 개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도를 아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1년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좀 차분한 상태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제 저도 헌법학자하고 1시간 넘게 막 토론하듯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의 시각은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내란을 우리가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한번 좀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법부는 사실 계엄사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입법부만 그러면은 내란의 영향권 밖에 뒀느냐? 그거는 바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입법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제도 질서를 만드는 곳이 바로 입법부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의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원들은 당연히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서 뽑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사법부 자체가 질서를 만드는 곳은 아니니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지도 보면서 제도 설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무권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판사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정치권이 입김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법률에서도 경력 법조인들을 채용해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판사들 임명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판사회의 그리고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배수 추천해서 다시 또 추천위원회에서 그걸 추천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사 임명하고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내부 문건이 사법농단 사건이 있을 때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특별재판부 만들려고 내부 검토를 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사건 배당 없이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정하는 전자추첨 배정 방식이 그게 독립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 안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면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왜 위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납득을 한마디만 아니 판사 임용은 사실 대법원 법원 자체에서 뽑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추천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추천위원들이 누구냐면 뭐 변협에서 3명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3명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판사위에서 3명 이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자격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부로 뽑아 올리는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게 정치권 입기인 거 이거 원래 헌법에서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장동 특별재판부 다 만들어도 돼요. 그때그때. 정치권 힘 있는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이런 재판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지금은 내란이니까, 내란 혐의니까 그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이 갈리는 거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장동 특별재판부 만들고 뭐 특별재판부 만들고 그러면 국민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특수한 사람들은 다른 재판을 받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등권 위반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공론화하겠다고 지금 정치권에 들고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정치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면 이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성혁명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존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헌법 고치는 효과를 보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뿐만 아니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논리 구성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님이 만약에 그런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거기 판사로 가시면 좋겠다. 저는 안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부분들 그것들을 언급한 원론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크게 그렇게 저는 판사가 판단하는데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법원에서도 판사 인사 내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인사 내면 특정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게 현재 지금 제도 설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결함 있는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김건희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란 특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 저도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대장동 언급하셨지만 대장동 특별재판부 만든다 그러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내란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설치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저는 대법원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회의도 오늘 법원장 회의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의심받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입장을 내든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예. 신문에서 약간 났던데 이걸 정치권에서 뭐 추천 제도를 달리해서 할 게 아니고 대법원에 촉구하면 돼요. 대법원이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 특별재판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대법원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촉구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치권이 만들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대법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길 바라요. 그게 우선 대법원 안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성은 아니죠. 자성은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직위원 판사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불공정하다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서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